그래서 이제 리플도 이제는 뭔가 사실 이번 사이클에 보여주지 못하면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리플은. 근데 리플에 대해서 지금까지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소신 발언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랑 섹터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네. 제가 대표님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 나왔을 때 네. 리플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너무 또 소신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이 시장에서 좀 과도한 내러티브들, 그러니까 이게 검증되지 않은 과도한 내러티브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는 리플 프로젝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리플은 블록체인이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16년도, 17년도 때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리플부터 투자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때 뭐 구글이 투자해줬다. 뭐 또 스웰 이벤트 보니까 벤 버냉키 와 있고 빌 클린턴 와 있고. 네. 사실 이런 게 뭔가 제도권 금융 그리고선 뭔가 국가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나무 자산이 리플이 아닐까. 그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겉핥기식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 이서빌리티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일 싸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뭔가 주식 거래밖에 안 할 때니까 그러니까 연계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일 싼 거를 많이 사야 된다. 그래서 한 개 단위로 쪼개가지고 샀을 때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리플에 투자를 했던 경험은 8년 전에 처음 리플을 샀었던 경험은 당연히 있고, 그렇지만 전 리플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뭐 이런 기관들이 사용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뭐 스웰 통해서 뭐 벤 버냉키나 많은 연준 의장들이 뭐 찬양을 했고, 뭐 전 대통령이 찬양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여기에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레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 붙여서 플랫폼 만들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솔직하게 소신 발언하면. 왜냐면 결국에는 지금 리플은 정말 동떨어져서 따라놀고 있거든요. 이 업계에도 다 이너서클이라는 게 있고 논의를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서로가 반대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듈러 모노리스도 서로 반대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논의는 한단 말이죠. 근데 리플은 어디에도 못 껴요. 왜냐면 어떤 나래티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얘들은 사실 여태까지 그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장에서 존재했던 이유가 우리는 거대 금융이 있을 거고 어쩌고저쩌고 뭐 스위프트 어쩌고저쩌고 이런 나래티브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홀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기술적으로 좋냐, 뭐 얘네들이 뭐 병렬 EVM을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코어적으로 뭐 정말로 파이널리티가 엄청나게 빠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고, 사실상 그런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노드들도 사실 뭐 다 퍼미션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리플이 저는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가 개인적으로 한국인 리서처로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저는 암호화폐인 것 같아요. 사실 리플은 그 가격 레인지를 수십 년 동안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애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뭐 물론 제가 투자를 조언해주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똑같은 시기에 솔라나를 샀으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더 투자를 잘했을 건데 리플을 사가지고 그냥 투자도 손실도 수익도 아닌 그냥 애매모호하게 몇 년을 보내게 되는 건데, 저기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뭐 솔라나를 통해서 또는 뭐 이더리움을 통해서 또는 그 이더리움에 있는 뭐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론 같은 걸 통해서 이 시장의 뭔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뭔가 투자를 진행할 때 뭔가 리플이 제일 제도권 금융이고 리플이 10,000원 갈 거야, 100만 원 갈 거야, 10만 원 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10년 동안 8년 동안 투자한 사람은 사실 돈을 거의 못 벌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게 안타깝고, 그게 한국인이 가장 많다는 게 제일 크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 사정 중에 하나도 한국 시장이 왜 그렇게 고립되어 있을까, 왜 다른 미국에서는 리플 얘기도 안 하거든요. 리플 얘기도 안 하고 리플의 존재감도 많이 없는데 계속 한국에서만 유난히 그 업비트 비슷한 보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1등이 막 리플이고 막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이랑 공동 1, 2등 왔다 갔다 하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만 봐도 좀 한국인들이 건대 많은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지금 리플에다가 쏟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좀 깨버리는 거 아무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스웰 뭐 연준 의장 뭐 기관 안 쓸 거예요. 지금 기관들이 지금 파일럿 테스팅 하고 있는 거 아발란체가 하고 있죠. 레이어 제로가 하고 있죠. 악셀라가 하고, 걔네들이 하고 있지. 뭐 시티은행이랑 프로젝트 가디언이라고 싱가포르 통화청이랑 하고 있는 거는 아발란체고 레이어 제로고 악셀러고 이런 친구들이지, 폴리곤이고 이런 친구들이지 리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리플을 써줄 거야, 리플이 뭐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갈 거야 하지만 현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리플에 대해서 지금까지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소신 발언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리플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프로젝트 자체가 나쁘다 이런 취지들보다는 네네, 사실 그렇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변화에 대한 어떤 유연한 대처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게 그냥 맹신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반을 둔 확신이라면은 충분히 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좀 위험해진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프로젝트를 빌딩하더라도 세이, 솔라나, 모나드, 베라체인 이런 데 빌딩하는데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지금 훨씬 더 회자된 이름이죠. 그냥 결국에는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여기는 악순환인 거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플 만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네네. 그냥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렇게 리플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들이 너무 강한데, 근데 최근에 분위기들 보면은 리플에 대한 영상들이 악플이 좀 많이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기회비용 측면에서 좋지 못한 선택이 아니었나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 이건 중요한 얘기는 지금 리플을 팔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좀 뭔가 유동성, 뭔가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뭔가 변화의 흐름을 잘 캐치를 해야지 우리가 결국은 이 시장에 있는 거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또 리플은 새로운 또 내러티브로 계속해서 뭐 어떤 의미들을 창출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본인의 어떤 투자 철학을 잘 접목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리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베어리시한 관점들을 봤다면은 리플과 관련해서 그래도 이제 이 리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나 방향성들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요소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점들이 이제 대표님 보셨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리플이 이 업계의 컨트리뷰션이라는 걸 했다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가 SEC와의 분쟁이었어요. 전 이거는 어쨌든 이 모든 미국의 판결은 선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리플이 이 판결에서 졌으면 결국에는 ETF를 하는데도 영향을 좀 끼쳤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SEC와의 분쟁에서 이겼고 저는 그때 선례들이 쌓이고 쌓여서 ETF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리플이 이 업계에 분명히 컨트리뷰션 한 거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EVM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실질적으로 에코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그래도 뭔가 이 씬에서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리플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정말로 저는 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리플이라는 네트워크 땅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뭔가 엄청 그 도덕적인 어떤 양심이 없는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국내에서 뭐 카탈라이즈 같은 팀들이 계속해서 도와주고 하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희망이 0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회비용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리플이 등장했을 때는 리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위치들이 있었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자리들을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대체할 가능성이 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리플이 막 그 거래소 간 송금, 개인 간 송금이 빨랐잖아요. 저렴하고. 근데 그거 트론이 대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보적인 어떤 포지셔닝 자체가 많이 희석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플도 이제는 뭔가 보여줄 때가 됐는데 사실 이번 사이클에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 저는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리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다른 애들보다 나은 점 하나는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업계에서 10위권 내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죠. 네, 사실 그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건 저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가 리스펙하는 거. 그래도 어쨌든 좋든 싫든 어떤 노이즈를 만들어냈든 아니든 이 시장에서 SEC와 성수를 통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그래도 10위권 내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누군가처럼 잠깐 반짝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스테빌리티를 유지해줬다는 측면에서도 그냥 리서처 측면 또는 업계에서 오래 있었던 측면에서 얘들은 안 죽네 라는 그런 되게 경이로움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솔라나 얘기할 때 언급했었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SEC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받았는데 맞아요. 거기서 살아났다는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아직까지는 이 리플의 회복 탄력성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거친 프로젝트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비트, 이더랑 솔라나, 리플 정도가 그래도 일본 좀 유의미하게 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리플 얘기했으니까 조금 뭐 비슷한 섹터라고 봐야 될까요? 좀 비슷한데 좀 다른 섹터인데 최근에 이 블랙락이 비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런칭하기로 하면서 RWA 섹터가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온도 파이낸스를 또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RWA 섹터 전망과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얘기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RWA는 사실 ETF랑 방향성이 반대라고 생각해요. ETF는 기존 전통금융권의 자본이 온체인으로 흘러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RWA는 온체인에 있는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RWA라는 것 자체가 저희 기존에 있는 금융자산을 온체인으로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국가들은 저는 개발도상국들, 그 다음에 그 금융인프라가 없는 국가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이거는 금융문맹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전 한국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도 투자에 대해서 안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금융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이 금융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낮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리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가르침이 저축하라라는 그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절에 사실 뭐 예전에 80년대까지만 해도 고금리 시대니까 그쵸, 저축해도 뭐 이자율이 20% 나오고 뭐 이럴 때니까 사실 그때는 저축이 미덕이었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는 저축이 미덕이 아니라 저축은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돈을 버리는 건데. 네, 돈을 계속해서 부자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융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금융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금융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돼요. 한국이야 뭐 사실 뭐 금융 인프라 너무 잘 되어 있고 카드 결제 잘 되어 있고 계좌이체 잘 되고 다 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요. RWA 수익이 필요 없어요. 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국채 투자한다. 국채 ETF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별로 그게 엄청 메리트 있는 그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 특히 뭐 베트남에는 그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ETF나 뭐 예를 들어서 뭐 RWA 국채 같은 거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투자 못해요. 근데 사실 경제 위기가 올 징조가 보이면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미국 국채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국채나 금이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거기에 익스포저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걔들 은행 계좌도 없는데 어떻게 뭐 금융 인프라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또는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아직까지 뭔가 그 금융 문맹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라들이 결국에는 이번에 그 엑시 인피니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은행 계좌가 많이 없지만은 또 엑시 인피니티로 또 돈을 번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인프라가 블록체인 인프라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국 국채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RWA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걸 블록체인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온도 파이낸스가 제공해주는 프로덕트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USDY가 그 중에 미국 국채를 네. 달러로 디노미네이션 해가지고 이제 발행을 한 RWA 채권인데 네. 걔네들이 커스터디가 또 블랙록이 커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믿을만한 커스터디안이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자산들을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발행은 굉장히 어려운데 바이비트 같은 데서 상장이 되어 있어요. 상장이 되어 있는 걸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 사면 당연히 산 사람은 그 국채를 들고 있는 효과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던 이유도 적어도 이 자본주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학을 전공한 건데 저는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어떤 자산을 수혜해야 될지를 좀 빨리빨리 파악하고 하는 편인데 그래도 저는 한국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만약에 아프리카나 교화도상국에 있었으면 알아도 못하는. 근데 이제는 RWA 이후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런 수요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RWA도 지금 블랙락이 또 커스터디로서도 이름을 올렸고 온도 파이낸스에서 그리고 지금 하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어쨌든 월가가 RWA라고 하는 이 섹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RWA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망이 좀 좋은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전 무조건
것으로 생각합니다. RWA는 무조건 맞습니다. 지금 뭐 2030년까지 뭐 2경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RWA 섹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 가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sek터나 가장 유명하게 보고 계신 프로젝트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긴 한데 네. 저희 그 퍼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인프라를 많이 보는 리서치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보셨을 때는 얘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 못하겠어 라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쪽을 계속 아직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업계에서 또 많이 오가는 논의가 인프라가 더 중요하냐 어플리케이션이 더 중요하냐 너무 맨날 인프라만 나오는 거 아니냐 어플리케이션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아직까지 킬러 앱이라고 할 만한 게 소박, 뭐 윈코인, 뭐 디파이, 뭐 그냥 뭐 덱스, 뭐 랜딩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뭐 진짜로 뭔가 혁신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비판도 많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서처로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확장성 분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만약에 대표님께 지금 1억의 현금이 있으시다면 네.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벨시하다라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네. 비트코인은 뭐 오르는 그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나왔을 때 무조건 전 눈여겨볼 체인으로는 이제 모나드, 아까 베라체인. 여기는 정말로 커뮤니티를 거의 종교 수준으로 모았어요. 근데 그게 뭐 리플과 비슷한 형태는 전혀 아니고요. 여기 있는 대표가 항상 그 곰타를 쓰고 나오거든요. 실질적인 그 컨퍼런스에도. 네, 그래서 그 베라도 베어를 잘못 쓴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곰 체인인데 베어가 아니라 베라가 된 이유가 그 베어를 잘못 표현해서 베라가 된 거고. 두 개를 바꾼 거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 체인조차 오타로 만들어진 체인 이름조차. 그래서 그 컨셉 걔네들도 쓰는 언어도 따로 있어요. 걔네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영어로 쓰는데 뭐 헬로를 헤넬로라고 쓰고 서로가 언어를 트위스트 해가지고 쓰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이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커뮤니티 내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언어, 문화 그 다음에 그런 컨셉들을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이어가는 컨시스턴시 이런 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 체인의 문화에 열광하는 요소거든요. 네. 베아체인도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엄청 뭐 아무것도 없냐 엄청 기술적으로도 진짜 폰지 디파이에 너무 맞게 설계된 크로스볼 리퀴디티라는 별도의 컨센서스가 있는데 얘네들도 그 나중에 뭐 베아체인 관련한 리서치 모에드가 쓰신 게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리퀴디티를 체인 단에서 제공해주기 위해서 딱 맞춤형으로 설계한 체인이에요. 그래서 리퀴디티가 너무 그냥 본질적으로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인 설계를 해놨고 모나드 같은 경우도 뭐냐면 얘들은 체인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뭘 하냐면 커뮤니티 내에서 항상 미션을 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라 색깔로 뭐 이상 기이한 행동을 하라는 미션을 주는데 한국인들이 그걸 뭐 포도주스에다가 이제 라면 끓이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방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컬트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저는 이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음모론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내는 미신들, 어떤 컬처들 이런 것들 서로가 서로를 종속시키고 서로가 서로 소통하고 이런 문화들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하나의 인터레스트로 모이기 때문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기이한 문화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나드나 베라체인이 커뮤니티를 잘 조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모나드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데이터베이스도 결국에는 그 병렬 처리를 하려면은 블록체인은 보통 실행, 합의, 저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행해서 병렬 처리를 한다고 해도 저장하는 애들이 똑같이 시퀀셜리 블록체인 순차 처리를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발전이 안 돼요. 여기서도 병렬 처리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병렬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모나드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DB를 그 다음에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앱토스 거를 사용을 해왔지만 또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0 TPS 정도를 구현을 했는데 이거를 어찌됐든 그 점프 트레이딩 출신들이 만든 거예요. 모나드도. 그래서 저는 모나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진지하게 잘 만들었는데 문화도 이미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놔서 사실 저번 이더덴버 때 이더덴버에서 그냥 베라체인 모나드가 양분됐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5천만원씩 투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이 수익 얘기했지만 이미 세이 수익은 어느 정도 올랐잖아요. 이미 올랐죠. 네, 시장 상장한 지도 좀 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1년도 안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미를 봤다라고 하면 제일 볼 수 있었던 체인인데 이제 새로 나온 체인들 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애들은 뭐 모나드나 베라체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데니 월드님도 베라체인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나드와 베라체인을 이번 시즌에 좀 주목하시면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에 이렇게 회자되는 거는 적어도 이번 한 시즌에서는 굉장히 좀 부응하면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정말로 신선하고 저평가 구간에서 뭔가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체인들 잘 주목하시면서 계속 관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의견이 또 민감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지 않은 자산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게 봐주시고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업계에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저를 뭐 전문가라고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의견도 있고 그냥 우리는 항상 평상시에 다른 일을 하면서 블록체인을 보지만 얘는 그래도 24시간 블록체인 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의 연장선상으로 저희가 어떠한 블록체인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어떤 기술 분야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지를 궁금하시다면 또 포플러스 오셔서 저희가 리서치하는 것들 봐주시고 읽어봐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포플러스 리서치가 기본적으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진짜 트렌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가시면서 기술에 대한 분석들을 같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커뮤니티 분위기와 지금 이 시장에 가고 있는 방향들을 너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듣는 내내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 시간 촬영을 했는데도 그냥 빠져들듯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마 투자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퓰러스 리서치의 김남웅 대표님과 이 암호화폐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꼭 모시고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